2학기 때 뭘 배울까인데, 뭐 이거 지금 이 내용 2학기 때 뭘 배울까는 아니지만, 2학기 때는 우리가 교류를 다뤄요. 그 강의 자료, 이제 9장 강의 자료라고 올라간 거를 보면, 이제 거기 뭐 역사적인 배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직류를 배우다가 갑자기 우리가 다시 교류를 배우게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직류를 먼저 사람들이 썼어. 직류 전원은.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인 함수 혹은 이제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그거를 거기 이제 그 강의 자료에, 그 9장 강의 자료에 보면 이제 써 있고,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정현파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냥 뭐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 하는데 굳이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나누진 않아. 그냥 코사인도 어쨌든 사인이 쉬프트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을 그냥 혼용했어요. 그래서 뭐 사이너소이달, 시너소이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모든 거가 다 뭐 이런 웨이브 형태, 그러니까 주기 함수 형태로 되느냐?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적당한 웨이팅 팩터와 뭐 이렇게 변조를 통해서 웬만한 신호를 그러니까 사인 함수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년 1학기에 이제는 남윤호 교수님과 배울 시노미 시스템에 나와요. 그게 프리의 해석의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프리에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연파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쓰이게 될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교류가 쓰이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직류 전원보다. 그래서 직류였던 게, 그러니까 한때는 뭐 직류 쓰자, 교류 쓰자 싸운 시기가 있었겠지. 예, 그 시기에 교류가 승리했고, 그래서 교류를 써요. 그래서 2학기 때 우리가 다루는 교류 전원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뭐 교류이지만 뭐 키르요프도 배워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뭐 RLC 회로 해석도 해야 되고 근데 방학 2달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지. 그치? 나도 어저께 딱 펴놓고서는 책을 좀 봐야지라고 하는데 아 진짜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내가 이 과목만 지금 7년 가르치고 있는데도 한 2달 쉬었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복습을 정말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복학한 우리 오빠들도 있으니까 그 오빠들을 위해서도 복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장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선언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투 터미널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터미널이라는 게 단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자가 꼭 그러니까 회로 소자에 있어서 단자가 꼭 2개만 있지는 않아. 3개짜리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터미널 2개의 단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단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A와 B.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단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전류원이 들어가도 되고 전압원이 들어가도 되고 저항이 들어가도 되고 커패시터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인덕터가 들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3개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수동소자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불러요. 근데 수동소자 중에서 이거 2개는 약간 특이하죠.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동소자였어요. 그래서 뭐 어디 책에 써있기는 뭐 다이나믹 패시브 엘리먼트 뭐 그렇게 쓰는 적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얘는 저장의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어. 능동소자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거고 수동소자는 수동소자 중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2가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 기억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얘기들은 요건데 뭐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게 전기 현상의 기본 단위로 보잖아요. 전하를 우리가 쿨롱이라고 해서 C를 붙여서 써요. 그리고 자, 전류는 우리가 암페어 단위, 전압은 볼테이지 단위를 쓴다. 뭐 볼타 혹은 볼테이지를 뜬다라는 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하와 전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전하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읽어봐요. 그냥 기본적인 전기량이고 뭐 1쿨롱은 뭐 이만큼의 굉장히 많은 전자가 모여서 1쿨롱을 만들 수 있대. 예,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저런 숫자도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양전하가 움직인다라고 가정하고 양전하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지 양전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양전하가 아닌데 양전하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찰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론을 다 세워놨는데 나중에 봤더니 플러스 찰지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찰지,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또 뭐 그동안의 이론들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조금 벅찼나 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가정이고 그래서 그냥 양전하가 움직이는 걸로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가 움직여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의 흐름은 자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에요. 자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Q를 우리가 전류로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은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 전류를 봅니다.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걸 가정한다. 자,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1초당 1쿨롱의 전하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1암페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지? 아까 얘기했던 전류는 자, dt분의 dq로 우리가 써주고 자, 그러면 이제 뭐 q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적분을 하면 되겠죠?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 동안 그 전류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총 전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직류와 이제 교류인데 이게 또 왜 이러지? 예, 직류와 교류인데 잠깐만요. 자, 직류와 교류인데 우리가 직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시간이 흐른다라고 봤을 때 그 시간이 변해도 일정하게 어떤 값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가 직류 전압 혹은 직류 전류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얘가 직류 뭐 여기 I라고 써 있으니까 전류겠네요. 직류 전류에 해당되는 값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에 관계없이 뭐 한 방향으로 값이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얘기한다. 자, 교류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다룰 예정인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방향이 변화하는 것 혹은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봐야죠. 자,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정해져요. 그래서 플러스 5A라는 것과 마이너스 5A라는 것은 서로 방향이 반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정현파 혹은 뭐 사이노소이달 웨이브의 형태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니까 주기함수, 그러니까 진폭을 가지고 주기성을 띠는 이런 신호들을 다 정현파 혹은 사이노소이달 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코사인처럼 생겼는데 왜 사인이라고 부르지?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압 봅시다. 전압이라는 거는 뭐 여기 일렉트리컬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뭐 전기력, 힘이 전달되는 범위를 얘기한다. 뭐 이거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중요하죠? 자, 어디 있어? 예, 여기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리고 힘이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밀고 올라가는 게도 힘들 거고 밀고 내려오는 것도 쉽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더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일을 더 받는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위상차, 전기적인 에너지의 위상차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을 우리가 그냥 뭐 맨날 여기를 기준으로 저기를 봐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이렇게 정하죠. V의 A, B라고 쓰게 되면 자 기준이 어디냐면 뒤쪽에 쓰여져 있는 B가 기준이에요. B를 기준으로 A를 봤을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절대 값으로서 자 여기가 뭐 B라는 것에 있어서의 뭐 1볼트 여기가 A라는 것에 있어서의 뭐 5볼트의 값을 갖는 5볼트에 갖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VAB가 되는 건데 VAB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의 위치에서 A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지? 4V 차이고 B에서 올려다 봤으니까 플러스를 가져요. 그래서 4V가 돼요. 그러면 기준을 바꾸면 반대가 되겠지? BA로 하게 되면 A의 위치에서 B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 높이를 봅시다. 5층에서 1층을 바라본 거야. 그럼 몇 개 정도 차이가 나? 4개 차이가 나고 그게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V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기준이 뒤쪽에 있는 게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쪽을 플러스로 봤을 때 9V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VAB를 이걸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B가 기준이고 A를 보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기준이고 A를 보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 부호가 뒤집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9V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전이차고 지금 다 대부분 다 한 얘기고 자, 뭐 다시 반복이에요. VAB는 마이너스 VBA와 같다라는 얘기고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얘기해주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V6라고 하는 것은 V6라고 하는 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값을 측정했을 때 V6가 되는 거고 자 23V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플러스가 여기 있죠? 자 여기보다 여기가 23V도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뭐 그냥 가로로 쓴 거랑 세로로 쓴 거랑 그냥 그 차이야. 뭐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플러스 5V가 높으니까 이거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VAB는 5V를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를 보고 얘를 플러스 보면 이쪽을 기준으로 만약에 섞게 되면 VBA는 마이너스 5V가 되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요 얘기에 대한 얘기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예, 요거 얘기 됐고 이제 수동보호 규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뤄봐야겠지. 자, 수동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 나지? 수동보호 규정. 자, 수동보호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KVL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 2장에 나오겠지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라고 하면은 자, 어떤 룹이 있을 때 이 룹 안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을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렇지? 어느 경우가 전압 상승이고 어느 경우가 전압 강화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봤을 때 어떤 소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자에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어떤 소자가 또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뭐 A라고 하는 소자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소자가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소자는 자, 전류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극으로 나오게 되지. 전류의 방향을 따라 봤을 때. 자, 일단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류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소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을 해줘야 돼.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걸 쓰면 되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정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 편하게 쓰면 돼요. 보통 그래서 수동소자 같은 경우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놓고 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자, 얘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예요. 화살표의 머리가 전류의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플러스극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경우가 전압 강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떨어지잖아. 그렇죠? 전압 강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하면 편한 이유가 원래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물론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건 있지만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소모하겠지. 에너지를 썼으니까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봐요. 이 경우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요. 전류의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경우는 전압 상승으로 봐요.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지. 전압 상승으로 보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 전압 상승은 에너지 소자, 그러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에너지가 이제 전압 상승이 이렇게 전압원이라고 그러니까 전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압원이라고 봐야겠구나.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임의 방향을 설정하면 돼요.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잡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잡아도 돼. 대신에 만약에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회로에 뭐 저항이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 인덕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을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플러스로 놓고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편하다. 근데 반드시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전류가 플러스 단자, 그러니까 어떤 소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나오죠? 저 경우 우리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로 봐요. 그래서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뭐 전압 기준 방향에 양의 단자로 들어가는지 음의 단자로 들어가는지를 규정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적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플러스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전압 강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전압 상승. 그러면 자, 전압 강화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 전압 상승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인 건데, 자, 그러니까 수동부 규정,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가정은 이래. 여기도 또 가정이 또 있어. 뭐냐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정을 했을 때, V 곱하기 I가 양수면,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얘도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그게 양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겠구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는 이제 음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때의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가 하나 있죠. 흡수냐, 아니면 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자, 2A라고 하는 양수 값이, 양수의 전류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 화살표의 머리가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했을 때,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5V래. 그쵸? 양수지. 화살표가 플러스 한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양수지. 두 개 곱했을 때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단자예요. 그러니까 소자예요. 단자는 소자. 얘는 봅시다.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2A와 5V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설정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놔야겠지? 그러면 5V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V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고, 자, 2A의 전류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했더니 마이너스 5V로 지금 전압이 음수값을 갖죠. 그러면 두 개 곱하면 음수지. 그래서 수동부 규정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얘도 봅시다. 지금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싶으면 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를 또 마이너스 5V로 바꿔줘야겠지. C와 마찬가지 이유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고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A와 B는 수동부 규정도 만족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흡수, 소모 혹은 C와 D는 에너지를 외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질문. 1장 복습은 여기까지예요.
자, 봅시다. 챕터 2.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법칙 혹은 뭐 규칙들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예요? 오모의 법칙. 기억나야지? 그치? 전압과 전류와 그리고 저항 혹은 뭐 수동소자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오모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더 많이 쓰는 거가 키르히호프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두 종류가 있었지.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이 있었어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거가 이제, 그러니까 키르프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같이 봅시다. 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정의가 된대.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소자와 소자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게 회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회로를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아날로그 회로로서 물리적인 회로로서 다루지만 실제로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신호 시스템을 다룰 때 있어서는 그러니까 신호 시스템에서 신호가 있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로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회로와 이제 디지털 회로가 이제 다 나눠져 있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요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에 해당되는 거고 전체 시스템에서의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스템을 나타내는 수식 혹은 함수식을 구하는 게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우리가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정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시스템을 어떤 수식이나 함수식으로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배우기 위한 것의 뭐 첫 번째 단계 아날로그 회로를 우리가 배우고 1학년 때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뭐지? 디지털 공학. 예. 논리 회로를 배웠죠. 그게 이제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전 단계인데 거기선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함수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기 위한 거고 해석의 개념에서 이제 함수식을 표현하는 거를 내년에 이제 그 신호 시스템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우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를 다루고 지금 마디라는 게 있고 루비라는 게 있는데 자, 마디는 말 그대로 이 점들을 얘기해요. 그렇지? 그리고 자, 마디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얘랑 같은 회로라는 거야. 음. 어떤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마디가 하나 존재해요.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디들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하나로 합쳐진 걸 다시 이렇게 펼칠 수도 있어야 돼. 사실 하나로 합치는 건 쉬워요. 이렇게 뭐, 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 어떤 소자가 없으면 이걸 그냥 하나로 본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펼쳐보는 거. 근데 시각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연습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뭐 요거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노드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직렬과 병렬에 대한 얘기도 좀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직렬 연결이죠? 그렇죠? 얘는 병렬 연결이지? 정의가 이래요. 자, 어떤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길이 딱 하나면 직렬 연결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거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딱,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딱 저거 지나서 가는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잖아요? 그쵸? 자, 한 쌍에 마주보는 노드가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노드, 아래에 있는 노드, 다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노드 사이를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다? 병렬이다. 알겠지?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합성, 저항, 합성 인덕턴스, 합성 커페이턴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요것도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봅시다.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부터 볼 거고, 자, 결국은 앞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런 개념이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고, 뭐 수식을 그냥 뭐 등호의 반대쪽으로 옮겼냐, 그거에 대한 건데,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뭐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노드가 하나 있어요.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를 합했을 때 그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자, 요거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나가는 전류의 합.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자,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경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거를 쓰면 되는데 나는 이걸 좋아하긴 해. 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예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밑에 예시를 보면, 자, 첫 번째 거가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저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를 보는 거잖아요. 자, I1은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플러스 I1. 자, I2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I2. 자, I4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I4. 자, 그 다음. 얘는 나가고 있지. 얘를 들어오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줘야지 들어오는 전류 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3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I3는 0. 자,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류의 합을 구할 건데,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지금, 자, 얘 들어가고 있고, 얘 들어가고 있고, 얘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나가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고, 얘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I3 이퀄 0.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지금 두 개가 같은 게, 얘를 그냥 이쪽으로, 정호의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같은 거고, 그 결과가 같은 결과가 지금 나오죠? 자, 마지막.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하나, 둘, 셋. 그래서 I1, I2, I4를 갖다가 자, 플러스가 되는 위치에다 써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뭘 써주면 돼? 나가는 전류, I3를 써주면 그것들이 같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안 쓰여요, 사실. 규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규칙이 몇 개 없어. 1학기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오메 법칙 있었지?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 있었지? 또 뭐 있었어? 테브엔 노튼이 있었지. 그건 좀 어려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뭐 뭐 인덕턴스고 합성 저항고 그런 법칙이라고는 안 하잖아, 사실. 예. 딱 세 개야.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 일단 오메 법칙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류 전압 뭐 저항과의 관계를 놓고 비어있는 걸 다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하면 노드 어널시스를 해야겠지. 노드 어널시스를 하려면 노드와 관련된 공식이 나와야겠죠? 노드와 관련된 공식이 뭐예요?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이해돼요? 자, 문제를 봤는데 어떤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래. 이런 회로가 있고 이쪽 노드가 있고 여기서의 전압 뭐 VA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저 노드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노드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 노드를 써야겠지? 그러려면 노드와 관련된 법칙이 나와야 되고 그 경우에 뭐 100%다 그렇다고 얘기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한 95% 이상은 뭘 써야겠어? KCL을 써야겠죠. 왜냐하면 얘가 노드가 관련되잖아. 노드를 향해 들어오냐 나가냐를 갖다 우리가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러면 자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예시인데 요거는 내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으로써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을 이용해서 KCL을 이용했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자, 다음 이제 KVL. KVL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가 아니라 룹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자 이런 식으로 룹이 있어. 룹이 있고 그 룹 안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압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KVL이라고 불렀어요.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아까 복습했던 수동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뭐 항상 습관적으로 그 시계 방향을 잡는데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전류의 화살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로 들어간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자 얘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V2 같은 경우는 전압 강하지. 그치? 우리가 이거는 일단 나눠보자고. V2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V3와 V1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전압 상승이에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걸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같은 경우는 룹을 가정했을 때 이 룹 안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압 강화야.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KVL. 그리고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자, 뭐, 요 밑에 건 좀 이따 봅시다. 자, 두 번째 KVL 같은 경우는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예요. 그래서, 자, 요것도 여기 있는데 좀 이따 보고, 자, 마지막.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나눠서 하는 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는 얘를 많이 쓰고 선호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전압 강화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전압 강화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전압 강하지. 그치? 전류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전류 방향은 내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반드시 저런 건 아니야. 임의로 이렇게 정했을 때 전압 강하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떠주면 되고, 나머지는 얘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전압 강화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보유정 만족하도록 바꿔줘야겠지?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를 마이너스 V3로 바꿔주면 회로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전압 강화로 만들 수 있는 경우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V1으로 바꿔주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회로가 동일한 회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3를 써주고 이퀄 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첫 번째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를 만들어준 거야.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KCL과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전압 상승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전압 상승이에요. V1과 V3는 그냥 써주면 되고 V2는 자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고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V2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V2가 나왔어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는 우리가 구별만 잘하면 돼. 얘는 전압 강화. 그러니까 뭐 한쪽에 써주고 얘는 전압 상승. 얘네 둘은 그래서 한쪽에 써주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로 놓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만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모를 경우에 얘네 둘은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KVL을 쓰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지금 우리가 전류 I를 일단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룹 어널시스를 할 때. 그때 KVL을 주로 많이 써라. 알겠지? 노드냐 아니면 룹이냐에 따라서 노드 어널시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KCL, 룹 어널시스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KVL을 쓰더라. 알겠지? 자,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돼요. 자, 오해 법칙. 오해 법칙은 뭐 저항과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이에요. 그 사이에는 어떤 그 리니어한 관계가 성립하고, 그래서, 자, 뭐 여기 써있지만, 자, V는 IR. 이것만 외우면 되지. 얘에 대한 이제 변형 형태가 좀 있긴 하지. V는 IR, 혹은, 자, 이와 같이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I, R, V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서로 오매 법칙을 만족한다 혹은 성립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봐야지. 자, 저항 아까 알고 있어요. 3옴. 그다음에 1kΩ. 이 두 가지의 저항을 가정했어요. 그랬을 때 자, 6V 전압이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여기 V가 6V일 때 3옴인 경우에는 전류가 얼마? 2A겠죠? I는 R분의 V니까. 그치? 그래서 I는 R분의 V로 해서 2A가 되고, 자, 1kΩ 할 때 킬로가 붙으면 1000이죠. 10의 3승. 그래서 1000옴이니까 이때 어떻게 돼? 자, 1000분의 6이 돼서 6 미리암페어. 알겠죠? 요 단위 잘 기억해.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는 10의 6승. 뭐 그 정도만 외우면 뭐 웬만한 거는 우리 적어도 나랑 하는 거 웬만한 건 다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부 요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요때는 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수동부 요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수동부 요정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 얘기는 전류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뭐 컨덕터와 관련된 얘기가 있고, 뭐, 컨덕터는 저기 뭐지? 전력, 예, 전력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자, 순시 전력에 대한 거는 뭐 V 곱하기 I로 보고,
V 대신에 그러니까 V 대신에 요거를 IR로 넣게 되면 I제곱 R, 그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를 넣게 되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변형된 형태로 쓸 수 있더라. 자, 컨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저항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방해한다라는 네거티브 어떤 미닝이 포함되어 있죠.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주는지, 통과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정의를 하고, 얘를 약자로 G로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얘는 어떻게 써? 저항의 역수로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G는 R분의 1로 정의를 한다. 자, 단락회로와 이제 개방회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스 킬링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전화번호를 어떻게 없애는지, 전류를 어떻게 없앴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전화번이 뭐야? 전 위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화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 위차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 길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 위차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떻게 하면 돼? 단락시키면 돼요. 그래서 단락회로는 저항이 0인 이런 이상적인 도선 위를 흐르는 경우를 가정을 해요. 자, 전류원은 물을 흘러갈 수 있게,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해주면 전류원이 없어지는 거겠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길을 끊는 거야. 그래서, 자, 개방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이 무한대인 경우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공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죠. 이 공기 중을 우리가 그러니까 저항 무한대인 경우로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지금 예, 요 경우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선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니까 전류는 흐르지만 그러니까 저항이 0이니까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V 값이 0으로 돼요. 자, 얘는 전류가 0이 되는 이유가 I는 R분의 V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양단의 전 위차는 있는데 저항이 무한대인 거야. 그럼 분모가 무한대인 경우 우리가 0이 된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단락회로와 개방회로에 대한 개념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거 가려져서 안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터와 커피시터를 이제 배우고 나면 배우고 났지? 예, 그러니까 배웠을 때 우리가 들었지만, 자, 인덕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게 있었어요. 과도응답 상태를 지나고 직류 전원이 그러니까 직류 전원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출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인덕터는 어떻게 처리한다?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 여기 써 있는 거야. 이상적인 도선이라고 하면 저항이 0인 단락된 상태로 보면 되고, 자,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개방된 회로로서, 개방 소자로서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진 걸로 보면 돼요. 이 경우에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양단의 전 위는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요거 일단 하고 회로 해석이라는 걸 할 거예요. 회로 해석이라는 걸 할 건데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뭘 하는 거다? 쉽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회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 건 제일 마지막에 있어. 라플라스를 이용하는 회로 해석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앞에 사람들이 했던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앞에 뭐 극좌표, 뭐 페이저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건데 마지막에 있는 라플라스 변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배우는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 회로를 간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등가회로라는 것이 있었죠. 이제 뭐 태문형 노턴인지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등가회로라고 하는 거는 자, 터미널 법칙이라는 거 혹은 단자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뭐 내가 그때 당시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단자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로 관계식을 함수의 식을 표현했을 때 양쪽 회로가 같은 함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 회로는 같은 회로인 거예요. 뭐 여기 뭐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재 하나가 아니라 뭐 많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VA라고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보지만 사실 여기 이제 뭐, 전류 I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B라는 게 있고, 여기 IB가 있고, 여기 플러스 VB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얘를 기준으로 F, 뭐, A, T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지금 양단의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여기 걸려있는 전압 같은 거겠지? VA. 그리고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VA 곱하기 뭐 I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소모하는 뭐 에너지 전력을 구하게 되면 VB 곱하기 IB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값이 서로 같아. 전류 IA가 IB랑 같고 VA가 VB랑 같다. 그러면은 얘네 둘은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회로를 볼 수 있어요? 같은 회로를 볼 수 있다. 이게 등가 법칙 혹은 터미널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등가인 굉장히 간단한 회로를 바꿔주면 회로 해석이 편해지더라.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태분행 변환, 노튼 변환이었죠. 태분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뭐 저항, 뭐 전압원, 뭐 그런 게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등가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변환이었, 혹은 태분행 법칙이었어요. 노튼 법칙 혹은 노튼 변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변환이었어요. 기억이 나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죠. 1학기 때 우리 다뤘던 내용 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태분행, 단자 법칙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뭐 터미널로 이런 거고, 자, 태분행 노트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건 이제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정도? 예. 자,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우리가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우리가 하나의 저항으로 합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단순 합으로 수거하면 된다. 그거를 증명한 게 이거야. 지금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이제 KVL로 이제 증명을 한 건데, 증명 과정이 그런 거고, 그냥 결론만 알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직렬로 연결된, 직렬 연결이죠?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경우에는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된다. R1, R2, R3를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S라고 하는 합성 저항이 나온다.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저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 줄일 수 있는 다 간략화된 회로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결론 이거죠. 예,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되더라라는 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전압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야? 전압은 자, 일단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여기 뭐 A, B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A와 B는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된 경우에는 양쪽의 전압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은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압 분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우리가 전압 분배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보면은 결국은 V라고 하는 게 R1 곱하기 I, R2 곱하기 I, R3 곱하기 I로 나누어지는 거잖아. 결국 뭐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다시 강조, 직렬로 연결된 경우야. 병렬인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눠진다. 뭐가? 전압이. 그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는 쓰여져 있지만 그냥 위의 식을 보면은 자, V라는 게 V1, V2, V3를 나눠져 있는데 V1, V2, V3가 뭔지를 구하라는 게 전압 분배지. 그거는 R1 곱하기 I, R2 곱하기 I, R3 곱하기 I인데 I는 항상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R1, R2, R3만 신경 쓰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의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전화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하나의 전화번호로 합칠 수 있더라. 단,
주의해야 될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계산해야 돼요. 예,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자, 위쪽에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아래쪽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죠?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위쪽 노드에서 아래쪽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R1, R2, R3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총 3개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 R1, R2, R3는 서로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죠. 자, 병렬로 연결된 저항은 이것도 결론만 외웁시다. 합성 저항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예, 합성 저항 어떻게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 RP분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같은 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P분의 1이 R1, R2 아니 R1 아이 이거 얘랑 같으면 돼. 예. 쓰려는 게 헷갈린다. 예.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R3분의 1 이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예, V로 묶어놓고 R1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써야 맞죠? 예.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면 돼. 이거 RP분의 1랑 같으면 돼. 역수의 합으로서 구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두 개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쓴다라는 내용이 있고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자, 전압은 항상 같다 그랬어. 아까 그거 잊어버렸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인 경우에는 전류는 같아요. R1, R2, R3에 같은 전류가 열려요. 왜냐하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 길이 하나잖아. 근데 R1 갈 때 뭐 물의 흐름 다르고 R2 갈 때 물의 흐름 다르고 그럴 수 없죠.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달라지는 거고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전압은 같고 전류가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면 뭐 여기 이제 뭐 넘어갔구나. 예.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눠진다는 건데 컨덕턴스에 비례한다는 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컨덕턴스가 저항의 역수니까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요거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직렬과 병렬 연결 저항이 서로 다 섞여 있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겠지. 그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시점을 정해야죠. 예. 이 방향을 우리가 관측하는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냐? 얘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줄여줘야 돼. 직렬 연결일지 병렬 연결일지 파악하면서 잘 파악하면 줄여주는 건데 자 보면은 지금 가장 먼 게 얘죠. 얘 근처를 파악하면은 얘랑 서로 직렬 연결이야. 그래서 더하면은 24옴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24옴으로 줄여졌어요. 등가정을 구했어. 그 다음 가장 먼 게 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게 얘인데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역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역수의 합을 구하면 8옴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와 얘의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면 12옴이 되고 그리고 다시 12옴과 6옴의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4옴이 되고 이제는 세 개의 저항이 다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그냥 다 더하면 돼. 그래서 답이 여기 있는 것처럼 11옴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태분행 정리인데 뭐 아까 2장까지 다 끝나겠다고 했지만 태분행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